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개발팀 권수정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시되는 익스 문해력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모두 컨텐츠 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한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획 의도, 그 다음에는 지문과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어휘와 서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익스문해력이라는 이 프로그램과 교재의 필요성 및 출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 시대에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구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언어로 이제 정보를 자기가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AI가 나오면서 어떤 시대적 요청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많은 어, 그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연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지문을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이런 것들에 한정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읽쓰기,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중에 나가서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휘 문제집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 따로, 그 다음에 글쓰기 문제집 따로 있고, 또 각각이 그 해당 내용들을 이제 소화하기 위한 적합한 텍스트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스 문해력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지문으로 어휘와 독해와 서술이 모두 가능한 그런 통합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이번에 이제 익스 문해력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문해력의 완성은 한마디로 이런 하나의 지문을 깊이 있게 읽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그리고 표현하는 이런 연결성에 이제 좀 더 강조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트 독트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트 독트의 강점인 집중력과 직관력을 기르는 어, 이런 프로그램의 장점에 더해서 저희가 다각도에서 어휘를 익히는 것, 그 다음에 추론과 비판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이전에 독트 4권부터 시작되었던 추론 비판 문항을 조금 더 일찍 당겨서 이제 시작하도록 문항을 단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요약 서술과 AI 첨삭을 통한 표현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교과 연계 문학과 비문학 지문을 이제 단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문의 다양성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트독트의 강점에 어휘, 지문의 다양성, 그리고 글쓰기, 추론, 비판을 더한 프로그램이 바로 익스 문해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크게 독해와 종합어휘장, 요약서술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수 학습 구간은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는 기존의 이트독트에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교재와 태블릿을 이용을 하고요. 종합어휘장과 요약서술의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어떠한 목적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도록 설계를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단계별 지문 구성인데요. 저희가 샤의 읽기 발달 단계 모형 5가지를 저희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총 3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누어서 1에서 15권을 구성했습니다. 어, 이제 읽기 속도를 향상하고 또 이제 읽는 것에 흥미를 붙이도록 도와주는 A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과 연계 독해력을 익히고 그다음 장르별 읽기 전략을 형성하는 B단계 그다음에 고급 어휘와 독립적으로 이제 자신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
더불어 복잡한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완성하기의 C단계로 이렇게 점차 발전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 지문 구성과 더불어서 어휘, 그 다음에 요약 서술도 함께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익스문해력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 수능 대비 직전 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단계별 지문 중에서도 장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A 단계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래동화, 우화, 창작동화, 세계명작 등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4에서 5권의 약간 맛보기로 비문학 인문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문 지문은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사실적 정보들을 스토리텔링을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비문학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단계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비문학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총 한 권당 15개 지문 중에서 이제 문학이 8개 지문, 그리고 비문학이 7개 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비문학은 어떤 영역에 치우치기보다 인문, 사회, 과학, 예술을 고루 접할 수 있도록 2대 2대 1 비율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학도 앞서 A 단계에서 조금 쉽고 재미있는 문학을 넘어서서 고전 문학, 창작 동화, 세계 명작, 그리고 9에서 10권으로 넘어오면 근대 문학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C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초등 고학년에서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단계는 세계 문학, 그다음에 근대 문학,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하게 될 거고 비문학 역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비문학 지문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장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문 구성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이번에 크게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 지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1에서 5권에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학에 치중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어, 읽기 연구에 따르면 그 문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전에 읽기 트레이닝의 그 장점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익히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어휘나 문장의 추론적인 능력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5권은 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6권부터는 비문학 지문을 교과 연계와 관련지어서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비문학이 7편으로 구성돼서 6에서 15권, 총 10권 분량으로 계속 이런 비율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나누어서 앞에서는 이제 문학과 비문학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단계별 지문 구성에서 문학의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심화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에서 5권은 단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 사실이나 그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그 책을 읽고 어떤 느낀 감정들, 인물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런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6에서 10권으로 가면 문학 체력도 좀 강화를 하지만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어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문학으로 나아갑니다. 그다음 11에서 15권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또 문학에서 이제 작가가 말하는 바가 좀 분명히 드러나는 문학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각 권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풍자, 시점, 시대 배경을 파악하고 사회 맥락을 해석해야지 해당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문학 단계별 지문 구성을 보시면 과학, 사회, 인문, 예술 이렇게 나눠두었는데 각 영역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내 주변에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바탕으로
저희 그 익스 편집부에서 구성을 하였고, 더 나아갈수록 이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철학 사상, 제도 및 세계, 과학 원리, 표현 원리 등을 이제 익힐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그 발전 단계에서 이제 각 항목마다 하단에 있는 뭐 함석헌, 소크라테스, 추상미술, 콜라주 이런 것들은 그 지문을 지금 소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지문 구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이제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기존에 이제 이트독트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익스문해력으로 진입하게 되면 어느 단계로 진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익스문해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년을 기준으로 이제 처음에 지문 설계와 문항 설계 모든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 1에서 3학년은 1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초등 4에서 6학년은 4, 5권, 그리고 중등 일반은 6권, 그다음에 중등 상위권은 9에서 10권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실 점이 저희가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약서술, 그 다음에 종합어휘장을 통한 어휘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이트독트, 그 다음에 리드인 독서를 하셨을 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휘 능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도 두루 이제 고려를 하셔서 학생이 만약에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권장하는 단계보다 더 잘한다라고 판단하셨을 경우에는 권보다 더 높은 권으로 시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지문 구성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 단계별 지문에 따른 문제 유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수능에 있어서도 사실, 추론, 비판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5단계로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5가지 문제 유형은 단순 사실적 추론, 비판인데 지금 사실 추론 비판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리드인 진단 문제를 또 보셨고, 그런데 단순 사실과 사실적 추론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보셨을 때, 보면 A 단계에서는 단순 사실적 추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지만 학생들이 금방 이해하고 파악하기 쉬운 것들, 명사형으로 이루어진 이제 아주 짧은 정보를 저희가 단순 사실, 그다음에 사실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앞뒤를 통해서 추론의 이제 빌드업과 연습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갑자기 추론을 접하기보다 사실적 추론으로 이렇게 점점 쌓아가면서 이제 학생이 근거 찾기나 정보 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을 해두면 추론 문항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쉽게 추론으로 이제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문항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초등 고학년이 중점이 되는 B단계에 보시면 사실과 사실적 추론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C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부터 비판까지 모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구성도 심화되지만 문제 유형도 심화가 된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아니면은 지문을 읽고 다시 읽기나 뭐 이런 문제 확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요거를 지금 현재 이트독트에서는 행동학습 이도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핵심어의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에 별표를 표시하고 다시 지문을 읽는 그래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거는 저는 이트독트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뭘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 그 독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집중력과 직관력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 테라피 과정이 중요한데 독해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한 명은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읽지만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을 놓치고 혹은 그래서 이제 엉뚱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각의 케이스별로 이제 그 어떤 학생의 테라피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독해 테라피, 정독 테라피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진행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이트도트에서 좀 발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학습 구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데 다만 지문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비문학이 조금 더 들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트독트의 강점인 이런 부분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종합어휘장, 새롭게 생긴 종합어휘장을 한번 들어갈 텐데,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434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네 가지 분석 태그가 붙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등급, 학년별 교과 어휘를 이제 세분화해서 나누었습니다. 요거는 그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 공시한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학령기에 습득하거나 사용하는 어휘를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등급은 이제 취학 이전의 학생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에서 5등급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어휘의 군을 이렇게 쭉 모아놓았거든요. 이런 등급을 저희가 어휘마다 모두 다 이제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해당 지문에 나오는 그 지문의 핵심어다.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맥락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 어휘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기본 태그에 보시면 사고어가 굉장히 좀 낯서신 분도 있고 혹은 학습 도구어라는 어휘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고어가 어떤 거냐면 가령 그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다가 어, 근거를 찾아보세요.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풀이를 할 때나 혹은 어떤 문항, 단원 평가를 할 때나 이럴 때 나오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도 이제 학습 도구어 혹은 사고라고 해서 모아놓은 이것도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이제 어떤 그 분류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문에서 나올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사고 태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태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품사와 어원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뭐 한자어에 약한가 혹은 고유어에 약한가 외래어에 약한가 그리고 품사 중에서도 뭐 동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부분에 약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어휘가 나오면은 이 네 가지 태그를 이렇게 쭉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휘에 대해서 3단계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살펴보기, 그 다음에 집중학습은 본인이 이제 익힌 살펴보기에서의 어떤 의미와 예문을 자기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문 학습이라고 이제 예문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어휘와 관련된 이제 최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 풀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 풀기는 네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데 정의, 적용, 문맥, 관계로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이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어휘 학습을 하는 것은 어휘 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점을 두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종합어휘장 문제 출제 방식인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를 예시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운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 이거는 1등급 어휘다.
그러면은 이제 취학 연령 이전의 학생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단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맥락어다. 이 맥락어가 어떤 거냐면, 그 서운하다는 어떤 특정 상황과 함께 쓰이는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는 어떤 상황과 이제 연결지어서 쓰이는지, 이제 좀 그런 특성이 강한 것들을 맥락어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형용사고, 고유어다. 이렇게 태깅을 딱 달고 여기에 맞는 최적의 문제 유형을 선별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의 문제는 이제 사전적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암기에 가깝기는 하지만 특히 초등 저학년, 처음 이제 어휘를 익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려운 개념어들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제 대강 의미를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휘에 대한 어휘가 다양하게 익혀야 될 때일수록 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문맥인데 문장 속 어휘를 활용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상황에 어휘를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휘 간의 상하위 대립, 인과관계를 이제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해당 어휘에 맞는 그러니까 1에서 4를 모두 출제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 유형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문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시는 노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어휘 문제 출제인데 이 문제는 정의형과 문맥형이 잘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노래하다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런 정의형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문장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는지 요거를 이제 객관식으로 고르는 문맥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용구 중에 하나인 마음이 넓다라는 이런 어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특히 요즘에 문해력하고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용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넓다라는 어떤 어휘의 그 특성을 볼 때 단순히 물리적인 넓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참 깊다, 뭐 이런 내용을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의와 적용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넓다가 쓰인 문장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은 마음이 넓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물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인물을 찾는 건데 앞에 노래하다보다는 조금 높은 난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6권 이상 혹은 5권쯤에 나오는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서 설명드린 사고어 중에 하나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 철수가 이렇게 한 이유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사고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어이자 요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관계형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관계형 문제 두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유의어 반의어를 구별하고 논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이때까지 이렇게 쭉 들어드렸는데, 요거는 문제 출제 예시이고, 저희가 근데 1에서 15권까지 종합어휘장 문제가 총 8,000개가 약 8,00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을 이제 각 1에서 15권 전체로 보기도 하지만 각 단계별 특징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A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어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어,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인 이제 어휘들이 굉장히 많고 1등급 어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어가 아까 교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이제 어휘인데 그 비중이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비단계로 넘어오면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문에서 비문학 편수가
문학 편수가 8편, 비문학 편수가 7편으로 고정이 되고서 15권까지 쭉 나가는데 이 비단계로 들어가면 교과 개념어가 나오면서 한자어와 3등급 어휘가 이제 3등급 어휘의 비율이 이렇게 가장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문학 교과 연계가 진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휘의 난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단계로 넘어가면, 물론 학술 어휘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학술 어휘가 이제 다수 등장을 하고, 한자어도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4등급에서 5등급 어휘라고 하면, 5등급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4등급은 이제 초등 고학년,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접하는 어휘들이 55.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등급이라고 보셨을 때 그 단순히 접하고 사용하지 이거를 그 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등급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판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종합어휘장 검별 등급을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57%는 1등급 쉬운 어휘, 그리고 C단계 보시면은 33에서 22%, 4, 5등급 어휘가 이제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1등급 어휘 같은 경우에는 1%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난도 조절을 위해서 어휘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전체 약 8천 개 문학 유형 분포를 보시면은 한 유형이 30%가 넘지 않게 일부러 좀 조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해당 어휘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푸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이제 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분포를 했고, 그리고 단계별 문학 유형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A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23.6%였는데 C단계는 이거와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 적용형, 관계형, 문맥형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분포 이제 유형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 어휘장이었고요. 종합 어휘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다음 요약 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약 서술은 그 앞서 계속 말씀드린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넘어갈 때 A단계가 스텝 1, 2, 그 다음에 B단계가 스텝 3, 그 다음에 C단계가 스텝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1에서 3권은 핵심어를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요약하는 방식, 그 다음에 4에서 5권은 접속어와 핵심어를 동시에 같이 이제 활용해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제 구조화해서 글 쓰는 방식, 마지막으로 11에서 15권으로 넘어가면 단순히 글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관점을 더한 비판적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학생들이 요약 서술을 하고 나면 AI 첨삭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 AI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각 스텝별로 해야 되는 어떤 목표나 기준점들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준이 이제 제대로 그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AI 첨삭으로 모든 학생의 어떤 피드백을 완료하기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원장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 첨삭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어, 이 요약 서술과 서문 수령 평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해당 자료는 제가 그 성취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성취 기준은 그 정책으로 고시가 된 거고 정책으로 고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이상에서 선운수령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냐면 서술형에 대한 정의를 한두 문장 내외로 쓰고 이제 지식이나 개념, 의견을 설명하거나 자료 요약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논술형에서는 주장이나 근거를 들고 이제 그 전체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직해야 되고, 완결된 문단과 글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요약 서술을 할 때 학생들이 글쓰기의 습관을 들이고 어떤 훈련을 할 때 서술형에서 논술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단계는 기초 서술형을 준비하고, B단계는 본격 요약 서술을 하고, C단계는 논술형을 예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단계에 넘어가서는 자기 생각도 단순 감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근거를 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핵심어를 이용해서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익히는 어떤 지문을 다시 재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을 보고 학생이 핵심어를 활용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문장 이상으로 문장을 내용을 요약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한 후에 이제 피드백을 받고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모범 요약 보기가 나옵니다. 지금 AI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후에 이어질 시스템 교육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핵심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생이 이제 어떤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핵심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제 글을 써봐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더해서 이제 이어주는 말, 접속어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단계 구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글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러니까 문학이면 그 서사의 흐름, 비문학이면은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의 핵심을 잘 담아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제 힌트를 지금 제시를 했고, 이 힌트에 맞춰서 학생이 글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 구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어떠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다양한 모범 답안은 그야말로 모범 답안이고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익스문해력의 차별화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하나의 지문으로 어휘와 개, 서술을 한 번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네, 저희 익스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계별 지문과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선원 수령 대비하는 요약 서술, 그다음에 국립국어원 기준 어휘 설계, 이렇게 과학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익트독트의 장점, 자기주도 학습, 정독 테라피, 독해 테라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음, 시중에 사실 어떤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어렵고, 문제 자체도 어렵고, 자체도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난해함에 잡혀 있기보다는 저희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지문을 깊이 있게 읽고 자기 언어로 결국에 뱉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둬서 저희가 올인원 통합 학습 구조로 이제 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성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이 과정을 저희 리드인과 익트독트의 굉장한 이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훈련하고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한 선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익스문해력 그 컨텐츠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은정 팀장님께서 익스문해력 운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